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그거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이제 명절이 되면 제가 이렇게 쭉 봤을 때 보수 정당 같은 경우에 보수를 표방하는 정당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 속된 말로 가불기에 걸리지 않나. 무슨 말이냐면 가불기? 시장 민심을 이렇게 좀 살펴야 되잖아요. 근데 사실 이번에 정부 여당에서 그 대형마트들 새벽 배송 허용해 준다고 하고 네. 근데 장동혁 대표는 이번 서문시장 가서 그런 부분도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데 우리 굉장히 우려를 느끼고 있고 적절한 조치를 뭐 취할 거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사실 이거 보수 정당에서 좀 지향하는 시장 경제랑은 좀 방향성이 좀 안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이 이른바 이제 2010년도에 유통산업발전법 관련해 가지고 민주당이 그 했던 게 전통시장하고 골목상권 살린다고 해서 대형마트의 새벽 그다음에 한 달에 2번 쉬게 하는 거하고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일을 못하게 했습니다. 근데 그게 전통시장하고 골목상권을 과연 살렸는가에 대해서는 그렇게 수치가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역으로 그 당시에 그 틈을 한 게 네. 쿠팡이에요. 그쵸. 그래서 지금 완전 쿠팡을 커버렸죠. 그러니까 기형적인 어떤 시장적 독점 구조를 만들어준 게 쿠팡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뒤늦게 대형마트도 한 달에 2번 쉬는 거는 계속 그거는 하게끔 하되 네. 새벽에 이렇게 할 수 있게끔 그거는 풀어준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골목상권하고 전통시장에 대해서 그쪽 분들 우려는 하지만 그게 사실 민주당이 말했던 것처럼 그런 프레임으로 바뀌기에는 좀 한계가 있어서 저희는 그거에 대해서 조금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왜 안 하던 짓을 하지? 약간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예전에 예를 들면 윤석열 대통령 선거할 때 스타필드 호남에 이렇게 짓는다 네. 했을 때 뭐 전통시장 막 엮어가지고 연합회가 막 반대하고 그랬잖아요. 사실 그걸 이제 옹호하던 게 민주당이고, 근데 지금 이제 와서 이제 쿠팡 독점 얘기하면서 그걸 한다. 와 그러면 이 보수 진영을 굉장히 어렵게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니 그러니까 그런 네. 게 뭐 우리 문성호 대변인도 말씀을 하시겠습니다만 포퓰리즘이죠. 근데 이게 자영업을 공략하는 거예요. 근데 자영업이 가족들끼리 포함하면 유권자 한 25%의 영향을 줬습니다. 40 그러니까 4분의 1 정도를. 근데 기존의 이 자영업과 주부청들도 왜냐하면 이게 마트가 문 열어야 좋거든. 맞아요. 그리고 또 새벽 배송도 가정에서 주부청들이 좋아해요. 좋아하죠. 이게 전략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머리를 계속해서 쥐어짜서 이걸 여하튼 국민들이 유권자들이 호응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건 이제 전략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물론 여기에도 구멍은 있고 맹점은 있어요. 김경호 대변인 또 양정당의 또 대변인 두 분이 나오셨으니까 저는 이런 것을 좀 뛰어넘는 아이디어를 좀 계속 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자영업이나 주부청들이 들어올 수 있게끔 물 들어올 수 있게끔 그거는 오히려 민주당의 이 정책을 찬성하냐 반대하냐 차원에 더 뛰어난 사실 이거 가지고는 충분하지가 않아. 더 획기적인 그런 아이디어를 좀 더 끄집어내야 돼요. 그거를 저는 국민의힘도 지금 개혁신당도 해야 될 역할이다 이런 말씀드리는 거예요. 좀 더 한 단계 나아간. 그렇죠. 더 파격적이고. 그러니까 사실 이게 지금 번보수권에서 항상 아쉬운 게 뭐냐면 선거 전략이라고 했을 때 이런 정책적인 측면에서 선도하는 것이 국힘이 특히 좀 전 약하다고 봐요. 그나마 저희 개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그걸 이뤄낼 힘 자체는 없지만 뭐 과거의 무임승차론이라든지 뭐 어쨌든 화제의 중심이 되는 이런 정책적인 부분을 내놨었잖아요. 저는 이게 아젠다 발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아젠다 발굴에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싶고 그냥 이 앞에 얘기한 주제는 그냥 단순하게 조금 프레임을 상대한테 말릴 필요가 없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얘기한 대로 국민들이 아직 기억할 거거든요. 그 지금 이 잘못된 기형적인 구조를 만든 게 결국 민주당 책임이 크다는 걸. 그럼 거기에 대해 지적을 조금 하는 방향으로 갔어야 되는데 이게 얘기하신 바와 같이 약간 자영업자표가 걸려 있다 보니까 장동혁 대표가 뭐 이것도 좀 멘트를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기 어려웠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거기서 그냥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 없었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지금 필요한 거고 반대로 지금까지 이게 있어가지고 그 전통시장이나 이런 곳이 이득 본 게 아니라 쿠팡 같은 다른 기업에 결국 그 이득이 갔다. 오히려 이것이 이쪽으로 돌아옴으로써 시장이 좀 더 상생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고 민주당이 좀 더 책임을 지우는 쪽으로 프레임을 잡아가셨으면 어떨까? 뭐 이런 생각은 합니다. 그러니까 대형마트를 했을 때 집결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대형마트 갔다가 주변에 있는 상가를
들리는 그런 게 있고 제가 알기로는 광명시에 그 큰 이케아 있지 않습니까? 네. 이케아 주변에 가구 단지도 있고 이케아가 있습니다. 그러면 서로 경쟁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케아 가서 사는 사람과 그 동선상에 있는 가구 점들을 들려서 하는 게 또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서로 상생적으로 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이케아든 뭐 롯데마트든 홈플러스든 이렇게 이마트든 뭔가 이거에 대해서 대형마트는 나쁜 거다. 이렇게 규정해서 접근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접근한 게 민주당이고 이거는 뭐 다른 문제인데 양기대 광명시장이 민주당 쪽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형마트 이케아 그쪽이랑 그쪽에 있는 소상공인 그쪽이랑 잘 하게 했죠. 가구 그 협회 그쪽 상점들이랑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시너지를 할 수 있는데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모든 거를 이제 갈라치는 거고 그 갈라침에 있어서 이득을 본 건 도리어 쿠팡 같은 거고 근데 쿠팡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가장 뭐냐 소통이 아니라 호통만 쳐가지고 사실 미국에서 이 쿠팡 문제가 그러니까 쿠팡이 잘했다 못했다의 문제를 넘어서서 쿠팡 문제를 미국 조야가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걸 봤을 때 우리가 굉장히 이 문제 때문에 여러 다른 관세까지도 저는 영향을 끼쳤다고 봅니다. 아무튼 참 이 그런 보수 정당에서도 사실 이렇게 민주당이 자꾸 이렇게 편가르게 하면서 이슈 선점을 하고 있다고 하면은 조금 더 메시지를 깔끔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그럼요. 국민들이 알기 쉽게 촥촥 하면은 그러니까 더 우리 좋지 방송 않을까. 보시는 분들도 지금 설명절 연휴에도 우리도 김기영 위원장 계시지만은 현장에서는 너무 지금 체감 경기 안 좋아요. 주가는 올라갈 뿐이지. 이럴 때 또 영세 자영업 또 법인 사업자들 너무 힘들거든요. 저는 연 매출 3억 원 미만의 정말 영세 사업장이에요. 이런 데는 법인세를 과감하게 15%로 다운시켜 주겠다. 저는 대기업들은 삼성 같은 데는 지금 법인세 좀 많이 내도 돼요. 워낙 지금 엄청 장사가 잘 되니까 SK 하이닉스도 그렇고 이럴 때 오히려 나는 그런 걸 오히려 아이디어를 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용역도 안 받고 제가 입국 열차에서 이걸 다 해주네. 아니 사무 연 매출 3억 원 미만 영세 사업자들에게는 우리 유튜브 하시는 분들도 별로 1년에 수익 없는 유튜브 사용자들 많아요. 그런데 기껏해서 그분들 얼마나 힘들어. 그런 사람들한테 법인세 파격적으로 15% 최대 15%로 하겠다. 너무 좋아질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임대료로 내는 것은 100% 3억 원 미만 사업자들은 세액 공제를 해주겠다. 이걸 바로 임강현 국세청장 불러다가 쿠팡 괜찮은지 그 장부 좀 들여다보세요. 그런데 영세 사업장 이거를 주장해야 돼. 장동익 대표가. 이거 꺼내놓으면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부동산 전쟁이 붙었거든. 아니 자꾸 대통령이 6채 그러는데 6채 다 포함해봐야 장동익 대표는 8억 5천만 원 그 이야기 하잖아요. 우리 김경 대변인 계시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럴 때 그걸 하나 역으로 쳐버리는 거예요. 아니 뭐 시장 가시더니 왜 영세 사업자들 법인세 안 깎아줘 그러면 대통령이 또 놀래가지고 어이 뭐야 이런 아이디어 나올 때가 아닌데 어디서 봤다고 입국열차 뿌뿌 이게 모니터링 되는 거 바로 아니에요? 들어옵니다. 그러니까요. 네. 자 그렇습니다. 자 아무튼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런 저런 이슈들이 있어서 그 와중에 이런 또 대형마트 이슈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우선 첫 번째로 그걸 여쭤보고 싶었는데 국민의힘의 그 이정현 전 대표죠. 이정현 전 의원이 공천관리위원장 선정됐는데 호남 출신이고 호남에서 2선. 네, 저는 또 대표도 했었고 수석 비서관도 했었고. 자 이분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이번 지방선거에 대한 어떤 규정 자체가 원래 지방선거는 그렇습니다. 뭐 뻔한 얘기지만 지역의 일꾼을 뽑는 선거다. 네, 이번에는 죄송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이재명 정부의 어떤 입법 행정을 포함해서 지금 사법부 어떻게 합니까? 겁박하고 뒤 흔들고 네. 이재명의 재판을 중지를 넘어서 아예 삭제를 하고 있잖아요. 삭제를 하려고 아주 단체로 87명이 이렇게 무리한 행동을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제동을 거는 선거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정부의 폭주 이거를 제동을 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 일꾼에 대한 어떤 성격도 있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왜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되느냐. 그래서 이정현 위원장이 통합
DJP 연합도 얘기를 하고 3당 합당도 얘기했던 게 뭐냐면 그때 그 당시에 그 결합은 상상하기 힘든 결합이지 않습니까? 군부 독재와 어떻게 보면 민주화 세력의 결합이었기 때문에 그만큼 그 다음 선거를 이기고자 하는 그 절박함의 표현이라고 봐요. 근데 우리가 지금 당 지도부에 있어서 그런 역사적 맥락과 그때 물론 끝물이지만 그런 것들을 좀 봐왔던 사람으로서 지금 상상력을 최대치로 끌어올려서 뭔가 공천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군가. 그러니까 지금의 절실함과 그다음에 이제까지 했던 한국 정치사에 있어서의 어떤 다양한 결합, 하나됨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했을 때 그리고 또 호남이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이분이 뭘 바라겠습니까? 그럼 본인의 어떤 생각 그리고 절실함들을 해서 공천의 어떤 혁명 이길 수 있는 공천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다양한 수 그런 것들을 잘 조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제 좀 아쉬운 게 이정현 의원님께서 워낙 뭐 인격적으로 괜찮으시고 또 두루두루 좀 잘 지내시는 맞아요. 스타일이시잖아요. 네. 근데 이제 아쉬운 점은 이분이 그런데 뭔가 항상 본인이 따라가고자 했던 뭐 이렇게 모시는 분들이 선택지가 좋지 못하셨어요. 뭐 결과적으로 나중에 가서 봤을 땐. 그러니까 이게 뭔가 지금 당내가 뭐 흔히 얘기하는 뭐 친한계 사태 이런 것 때문에 좀 흔들리고 있는 와중에 이렇게 좀 아우를 수 있는 분을 낸 건 전 좋은 선택이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다만 지금이 만약에 민주당과의 어떤 지지율 격차가 많이 나지 않고 있다거나 하면 충분히 그것만으로도 경쟁력이 있겠지만 지금은 사실은 뒤처지고 있는 상태에서 좀 더 오펜스가 힘을 써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저는 좀 아쉬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방금 전에서도 민주당이 지금 여러 가지 폐악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심판이다라는 거에 저는 완전히 동일하지만 국민 여러분들에게는 사실은 그게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저는 그래서 항상 실패하는 게 뭐냐면 너 그래서 민주당 찍을 거야? 너 그래서 국민의힘 찍을 거야? 이런 식으로 상대의 잘못에 기대 가지고 하는 선거는 제가 봤을 때 잘 되는 경우는 잘 없어요. 결국 우리가 되면은 우리가 뭘 보여줄 건지에 대한 게 먼저 얘기가 있어야 되는데 쟤네가 지금 잘못하고 있으니까 우릴 찍어주십시오라는 거는 생각보다 사람들 마음을 움직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배용상 소장님이 앞서 말씀하신 것 같은 아젠다 발굴이 저는 좀 앞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뭐 공천관리위원회가 뭐 아젠다를 발굴하니라 하는 건 아니지만 그 부분에서는 조금은 약하지 않나 이런 이게 생각을 하고 보면 있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좀 덧붙이자면 네. 공천관리위원장으로서 네. 공천도 하지만 사실 이번 선거에 대한 어떤 규정과 어떤 정책을 하는지도 다양하게 그러니까 공천관리위원장이기 때문에 좀 더 이기기 위한 여러 다양한 아이디어와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위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정현 위원장이 지금 엄청 소통하고 있습니다. 제 레이더망에 포착이 됐습니다. 저는 이정현 위원장 대단한 사람이죠. 근데 저는 부위원장이 상당히 중요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정현 위원장은 우리가 잊지 않은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잊지 않은 인물은 안정감은 있지만 지금 국민의힘은 보수는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거든. 뭔가 달라져라는 그 긴장감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정현 위원장은 어디냐면 말 그대로 호남 아닙니까? 순천, 곡성, 무엇이 중원디, 무엇이 중원이냐고 이 전당대회에서 호남 출신이 당 대표가 될 때 대단했어요. 그때 유세할 때 자전거로 유세합니다.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본인 그렇게 막 유세를 해요. 잠바대 이걸 치고 이정현이 도와줄 사람은 누가 했습니까? 이정현이를 막 그랬단 말이거든요. 근데 그게 바람을 몰고 왔어요. 근데 그때는 가능했어. 근데 지금의 경우에는 이정현 위원장도 자칫 기득권으로 인식될 수 있어요. 그 지적을 우리 문성호 대변인이 한 겁니다. 저는 부위원장이 좀 40대 청년, 좀 기업, 혁신을 이야기해 줘야 된다. 그리고 이정현 이 위원장이 그 얘기를 했습니다. 연대를 한다고 그랬는데 이런 걸 저는 애매모롱하게 하면 안 돼요. 암시롱하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변화와 개혁이라는 것이거든.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럼 개혁이 들어가. 개혁은 어디야? 개혁신당이야. 이준석이야. 이준석 대표야. 그러면 지금 쫓아가야 되는 보수로서는 개혁신당 필요해요. 그게 아니 현실적으로 필요하죠. 예. 그래서 저는 중요한 게 그걸 그러면 어떻게 이른바 야합이 아니라 이른바 연합으로 또 통합으로 볼 수 있게끔 하느냐가 중요하고 저는 여기서 중요한 게 지금 광역단체장은 현직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히려
광역단체장을 누구를 또 갖다 꽂아 넣기는 쉽지 않은데 인구가 좀 많은 중요 사람들이 알만한 전국적인 이 명성도가 있는 그런 용인이나 뭐 용인도 현직인이 많은 곳에 지금 현직인이 있지만 그런데 상징적인 인물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들이 누구냐? 40대 청년 여성 이 사람들 쫙 집어넣으면서 야 국민의힘이 뭐 내부에서 그냥 서로 또 교란도 있었고 균열도 있었는데 저렇게 하는구나. 그게 이른바 전략으로 이야 뭔가 이 민주당의 이 비청 행사 친청 행자하고는 다르구나 이런 이 비교가 가능해야 되잖아요. 그런 혁신적인 공천 그러니까 그래도 좀 개혁신당이잖아요, 그죠? 네. 개혁신당에 주목할 만한 게 99만 원 패키지 공천 이런 거는 젊은 사람들한테 좀 솔깃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 플러스 실제 한 전국적으로 한 뭐 77인의 용사들 뭐 이렇게 해서 정말 이 사람들은 이번에 이 사람들이 되든 안 되든 그래서 지금 중앙당에서 인구 50만 이상은 그 직접 공천하겠다 가지고 온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게 나와야 돼. 그런 게 나오면서 사람들이 볼 때 야 국민의힘이 이런 공천도 하는구나. 그래서 저는 그런 의견을 내줄 수 있는 이 공천위원회 부위원장이 중요하다라는 점에서 저는 강력하게 한 사람을 추천합니다. 김기형 대변인. 김기형 대변인을 중책인 네. 공천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이게 위원장이 아니라도 이번에 부위원장이 굉장히 중책이에요. 중요한 역할이죠. 지금 만류를 안 하고 있잖아요, 저를. 아니 그게 아니라 저는 솔깃. 아니 그게 아니라 네. 저는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서 예. 아니 근데 출마하시나요? 아니 근데 국민의힘에서는 그런 거 쉽지 않잖아요. 국민의힘 전통이 제가 아웃사이드에서 봤을 때는 남 띄워주고 남 잘되게 해주고 이런 남 영웅화 시켜주고 이런 걸 잘 안 하던데요. 보통 공간위에서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국적으로 우리에겐 스타가 아니더라도 이 사람 스타야 이러면서 막 만들고 캠페인 자체를 그렇게 막 페스티벌처럼 이끌어 가야 되는데 그러면은 필연적으로 이제 공간위 사람들이 그 지도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막 끌어올려 주는 거예요. 견인해 주는 거잖아요. 근데 국민의힘 그런 거 잘 안 하던데. 잘 안 하지. 근데 이게 저도 이제 제가 기자를 하다가 이쪽 일을 하다 보면 새롭다는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어떤 새로운 수혈 네. 그리고 인재 영입 그게 좋은 면도 있는데 한편으로 보면 그게 또 있어요. 보면 당에 오랫동안 어떻게 보면 낮은 곳서부터 진짜 하나하나 해서 이렇게 올라온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에 대한 배려가 한순간에 선거를 이기기 위해서 뭔가 새로운 인물, 외부 수혈 그것 때문에 그분들의 이제까지의 헌신과 노력과 그런 것들이 좀 단절된다는 느낌? 그러다 보면 이제까지 선거는 이 당을 지켜온 사람들이 과연 그러니까 예측 가능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비율을 잘 해서 그거만 다 하는 건 아니겠지만 이렇게 헌신한 사람들에 대한 어떤 몫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한 7대3이든 8대2로 해서 아래로부터의 그런 오랫동안 헌신한 사람들 헌신도에 대한 그런 것도 평가를 해줄 필요는 있다고 그거 봅니다. 생각하니까 그건 약간 인생에서도 좀 항상 딜레마인 것 같은데 안 그래도 이번에 그거 아세요? 충주시 유튜브 하시던 네, 팀장님이 네. 아이고. 퇴사했잖아요. 네, 근데 퇴사했죠. 6급이라면서요. 네. 근데 그러니까 이제 공무원 블라인드에도 올라오고 했는데 아니 원래 우리 공무원 사회는 무조건 연식으로 해서 급수 따게 하는 건데 저 사람 뭔데 저걸로 이렇게 갑자기 6급을 가? 약간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블라인드 글을 캡처해서 각종 커뮤니티에서 감론을박이 많아요. 그러니까 야 공무원들 너무 꼰대 아니야? 야 능력 있는 사람들 올려야지. 약간 이런 파도 있고 야 그래도 공무원 사회는 그렇지가 않아. 연식대로 가는 게 우아래가 맞지 하는 사람도 있고 이거는 모든 사회에서 좀 딜레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방금 김기영 대변인 얘기를 듣고 느낀 게 국민의힘 아직도 좀 배가 불렀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맞는 말이죠. 내부에서 오랫동안 함께해온 사람들에게 배려가 당연히 필요하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분들이 열심히 해가지고 지금 나온 결과가 지금의 지지율이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조금 느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는 배용창 소장님이 얘기하신 새로운 사람이 오히려 선거 전략적으로 훨씬 좋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오히려 뭐 얘기하신 지자체장 이런 데도 그런 거지만 이번에 그래갖고 막 청년 의무 공천 한다고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그게
나이만 젊은 사람이 된다고 해서 새로운 느낌을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 사람이 지금 우리 당내에서 뭐 활동을 열심히 했고 기존에 어렸을 때부터 뭐 들어와서 했고 그것도 물론 인정받아야 될 가치지만 그 사람이 뭔가 스스로 아젠다를 발견하지 못할 사람이라면 젊은 게 하나도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젊은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것이 개혁적이다라고 하냐면 이 사람들이 기성세대들이 발굴해내지 못하는 아젠다를 발굴해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인 건데 그냥 이분들이 나이만 젊지 기성세대들하고 사고방식이 똑같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다른 당이라 가지고 좀 더 정말 객관적이고 편하게 조언을 드리면 기존에 열심히 했던 분들도 당연히 챙겨야 되지만 의무공천을 하실 때 청년분들을 이 사람이 기존의 우리 국민의힘 혹은 민주당 이런 기성정당들이 가지고 오지 못했던 아젠다를 우리한테 가져올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 이게 가장 우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해봅시다. 이준석 대표가 지금 이제 국회의원도 되고 어떤 작은 정당의 대표가 됐지만은 이준석 대표만 해도 사실은 한 5년, 6년, 7년 전만 해도 한 그냥 저희처럼 방송 나오는 청년 정치인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대선에까지 나와갖고 8% 9% 득표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됐느냐면 뭐 그 당시에 젠더 이슈라든지 아니면 뭐 노인 무임승차라든지 이런 기존의 양당들이 회피하고 혹은 제대로 알지 못하던 새로운 아젠다를 발굴하는 것을 인정받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거기에 국민의힘이 집중을 한다면 지금 어렵지만 그래도 민주당 따라잡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그 외부의 어떤 수혈이나 인재 영입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사람 중에서 충분히 그러니까 문법으로 여기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배제한 상태에서 새로운 게 아니라 이 사람들도 한번 했던 거에 대해서 환기를 시키고 들여다보면 이 분들을 통해서도 할 수 있고요. 사실 선거라는 게 일종의 이제 이미지와 전략, 선거 전략이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어떤 사람을 데려온다는 것은 어젠다로서 스토리와 어젠다가 있고 우리가 말하는 이번 선거 전략에 있어 정책과 전략과 맞아야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뜬구포로 데려온다고 될 일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 이거는 지금 우리 국민의힘의 어떤 전략 전술은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 전체적으로 그렇지만 저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코스피 5천이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이 참 운이 좋잖아요. 사실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이 한 게 제가 볼 때 8알이 그 정도라고 보는데 여하튼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의 코스피 5천에 대해서 우리의 어떤 스탠스는 뭐냐면 이거 개인들이 물릴 수 있다. 조심해야 된다. 이런 차원이었거든요. 그러지 말고 코스피 만을 위해서 뛰는데 그렇다면 만이 되기 위해서는 진짜 성장을 얘기해야 되고 그 과정에서 규제를 타파하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제 당연히 반도체 특별법 52시간 예외나 노란봉투법 관련해서 그렇게 진짜 성장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뭔지 그리고 만약에 이제 영입을 한다면 그런 어떤 기업가적인 마인드나 규제 관련해서 목소리를 내었던 분들이나 그쪽의 어떤 상황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데려오면서 빌드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무튼 지금 아무튼 이정현 공관위원장 이제 선출돼서 뭐 방금 말씀해 주셨다시피 레이더에 포착됐다고 했는데 소통하고 있다고. 네. 근데 이렇게 위원장 모시고 왔는데 공천을 받을 사람들이 지금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특히 뭐 경기도 뭐 뿐만이 아니라 기초 그 광역단체장이 또렷한 후보가 없어요. 기초단체장 안 구해진다. 서울 안에서 지금 구청장 할 사람 없다. 뭐 이런 얘기들 계속 도는데 뭐 어떻게 또 방안이 있을까요? 보관이 있을까요 지금? 그러니까 뭐 유승민 대표도 안 나온다고. 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그거예요. 경기도도 그렇고 특히 이제 경기도는 네. 일종의 이제 경포정이 됐죠. 경기도를 포기한 정당. 근데 결국 그렇게 돼서는 안 되고 또 중요한 게 40대가 세대별로 보면 제일 인구가 많아요. 유권자 수가. 네. 근데 지금 보수 정당이 보수 세력이 40대를 포기한 정당이 됐어요. 그래서도 안 된다. 이건 제가 10년 전부터 이야기를 해오던 겁니다. 결국은 인재가 넘쳐나도 인재가 인재 오나 이런 이야기가 들릴 수 있죠. 인재 시장도 안 계시고. 근데 중요한 것은 네. 인재가 봐도 내보낼 데가 없어. 지지율이 낮아. 경기도 어디를 내보낼 거예요? 서울에 어디를 내보낼 거예요? 인천에 어디를 내보낼 거예요? 그러니까 인재 이전에 인재들이 나갈 수 있는 이 터전을 마련해야 돼요. 그럼 결국 지지율이야.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것이 저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입니다. 국민의힘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지율을 한 두어 달 내에 끌어올릴 수 있을까? 그래도 5%더 끌어올리고 7%더 끌어올리면 좋은 거잖아요. 좋죠. 그죠? 그래서 그걸 과연 국민의힘이 할 수 있느냐, 이 전략을 짜야 됩니다. 이건 어디서 하느냐? 여의도 연구원에서 해야 되고, 여의도 연구원만의 힘으로도 힘들어요. 이럴 때 해야 되는 게 뭐냐? 빨리 용역이다. 빨리 용역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거였네요. 네. 프로들에게 네. 프로에게 맞아요. 네. 용역을 줘서 정말 이 전략을 빨리 어떻게든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전략에는 모든 정무적 판단도 다 포함된 그럼요. 거죠. 네. 그럼요. AI 분석을 다 해서 네. 광역단체별로 분석을 해서 지자체 장들 특히 숫자가 많은 곳이 경기도, 서울 아니겠습니까? 또 충청은 또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거든요. 그런 곳을 어떻게 하면은 이기거나 거의 대등하게 갈 수가 있느냐. 지금 또 흔들흔들하는 곳이 부산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곳들을 어떻게 하면 좀 세기를 박아서 현역 불이미엄이 잔뜩 묻어 나오게 할 수 있는가, 그런 것들을 강구해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야 그 와중에 이 사람은 어디 시장으로 내보내면 되겠네. 이 사람은 어디에 또 기초단체장으로 내보내면 되겠네. 틈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것은 해야지. 그럼 CC 코너처럼 맛보기로 그 하나 알려주시면 안 됩니까? 이번에 변진 시당위원장 당원권 정지돼가지고 직무 정지 되겠죠? 아무튼 그렇게 되면은 선거에 어떻게 또 영향이 있을까요? 아이, 부담이 되죠. 부담이 있다. 일단 뭐 우리도 가족끼리 싸우면 서늘하잖아요. 네. 근데 보세요. 우리 집은 그냥 항상 평화예요. 왜? 평화. 힘에 의한 평화예요. 어떤 평화냐? 아니 정말 남편 끽소리 못하죠. 네. 아빠 끽소리 못하죠. 네. 애들 끽소리 못하죠. 우리 김기영 대변인 잘할 거야. 그러니까 이게 평화가 유지돼요. 괜찮아. 태양이 하나야. 근데 지금 원선. 네. 자꾸만 국민의힘도 싸우는 이유가 태양이 자꾸 여러 개가 될락말락 하니까 지금 이게 싸움이 안 끝나잖아요. 개혁신당도 지지율이 당장 높지는 않지만 개혁신당 태양이 하나야. 그렇죠? 다른 태양이 되려고 했던 사람은 지금 어디 저기 뭐 경복궁 근처로 떠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정리가 되는 거야. 안 그러면 내내 집안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배현진 위원장 건도 그렇고 네. 이제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잘했다 못했다 다 떠나가지고 우리가 그러잖아요. 집안 싸움을 하면 집안의 구성원들이 다 욕 듣습니다. 누가 변명을 못해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멈춰야 될 때다. 저는 맞습니다. 지금은 또 그리고 많이 또 저기 진전을 시켰잖아요. 진행이 됐고 이제는 멈춰야 돼. 멈추고 저는 그래서 이 더 이상 이제 누구를 뭐 징계한다 이런 걸 다 끝내고 일단 멈춥시다. 지방선거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이 경쟁력을 키워놓고 그 이후에 결정합시다. 그리고 이준석 대표한테도 손을 내밀어야 돼요. 나는 그런 것에 있어서 애매모하면 안 됩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하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고 봐요. 안 된다고 봐요. 또 엄청 힘 없는 버전이네요. 더 힘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세네카는 말했습니다. 이게 안 들려요. 누군지 알죠, 그죠? 모르겠는데. 이낙연. 문성호는 끝이라고 봐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네. 똘똘 뭉쳐야 돼요. 그럼요. 이게 뭉살허죽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뭉치면 살고 네. 흩어지면 죽는다. 결국 네. 저는 제일 데이터는 거짓말을 안 하는 게 네. 김문수 플러스 이준석 득표 합하면 이기는 싸움이에요. 이겼었죠. 이기는 싸움이에요. 산술적으로. 제가 봤을 그 때. 이야기를 계속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문성호 대변인의 이준석 대표가 안 좋았었는데 저는 단일화 이야기를 계속 했던 게 뭐예요? 선거는요 이기기 위한 전쟁이에요. 근데 정작 그게 1 플러스 1이 2가 됐을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결과값을 보면 이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석이 나올 때마다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얘기하신 바대로 그게 그렇게 더해지지는 않죠. 왜냐면은 반대로 이준석 대표가 만약에 그때 안 나왔다고 치면 그 지지율이 고스란히 국민의힘 후보에게 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반대로
나는 민주당은 찍기는 싫지만 국민의힘이 더 찍기 싫어서 투표를 포기하거나 민주당을 찍었던 사람이 제3의 선택지가 있어가지고 가는 방향성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그게 그렇게 산술적으로 합쳐지려면 결국에 어떤 그 지지자들을 설득할 수 있는 명분 이런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개혁신당하고 국민의힘하고 여러 가지 다른 점이 있지만 가장 크게 다른 점이 뭐냐? 결국 이 계엄이나 탄핵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에서 뭐 장동혁 대표께서 사과도 하시고 계엄은 잘못된 수단이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전진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그 부분이 좀 더 명확하게 해결이 나기 전까지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다고 해도 어차피 지지자들이 그걸 따라오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얘기하신 대로 안 될 거라고 봐요. 저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1+1이 2냐 아니면 2.5냐에서 중요한 게 개혁신당 분들도 물론 이제 더했을 때 그 안에는 민주당을 지지하지만 실은 그래서 이제 개혁신당을 선택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지금 이른바 중도 보수 쪽 사람들한테 가장 작용하는 감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답답함. 두 번째가 이제 약간 비슷한 워딩이지만 무력감입니다. 1+1이 저는 2.5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뭐냐면요. 지금 우리가 선거를 어차피 안 될 거라는 그 패배주의가 열패감이 지금 지배적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개혁신당을 지지하는 분들 입장에서도 이게 효능감이 필요해요. 어떤 연대를 통해서 개혁신당이 국민의힘을 선도적으로 끌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나중에 같이 갈 수도 있고 저는 아예 이렇게 따로 가야 될 어떤 이유가 과연 얼마나 되느냐에 대해서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분리가 돼 있다. 저번 대선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같이 했을 때는요. 선거에 대해서 적극적이지 않았던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됩니다. 저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대변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1+1이 2가 안 될 수도 있지만 또 다르게 본다면 이번 선거 해볼 만한데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나 지금 저는 지금 우리 국민의힘 지지율이 떨어지는 걸 보고서 사람들이 뭐 장동혁 탓이다, 한동훈 전 대표 탓이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하튼 말씀하신 것처럼 싸우면 다 욕먹는 거예요. 다 짜증나는 거예요. 다 화가 나는 거예요. 그 무기력함, 열패감을 기회를 용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용기로 바꾸기 위해서는 내가 막 목소리 내고 뭐 이렇게 소리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판을 봤을 때 뭔가 볼만하다, 할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 효능감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게 중요해서 저는 뭐 지금의 상황에서는 어렵겠지만 선거 국면에서는 지금 100 며칠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몇 번의 이제 분기점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거기 있을 때 전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이 얼마나 변화하느냐 거기에 달려 있죠. 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이제 개혁신당 대변인으로서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면요. 얘기하신 바와 같이 앞서 뭐 계엄에 대한 것이나 이건 좀 거시적으로 이야기를 한 거고 지금 개혁신당 지지층이라고 또 볼 수 있고 또 젊은 층들은 이전의 어떤 정치문법하고 좀 다른 지지세를 보이잖아요. 제가 오늘 아젠다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는 게 사실 지금 젊은 층들은 전체적으로 어느 진영을 진영하기보다는 본인이 중시하는 어떤 아젠다 하나에 꽂혀서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제 국민의힘이나 민주당 같은 경우는 몸집이 큰 정당이다 보니까 그게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건지 어떤 건지 아니면 좀 예전 분들이라서 이런 아젠다 같은 부분에 대해서 아직은 좀 과거의 사고방식으로 하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빠르게 못 움직이는 모습이 많거든요. 예를 들면 그러면은 우리가 개혁신당에서 추진했었던 예를 들면 무임승차제 폐지 같은 거 이런 논란이 있을 수 있는 이런 거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거기에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아니면 뭐 페미니즘에 대한 비판이라든가 어떤 과거의 기존에 있었던 어떤 문법을 건드리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건 사실 꼭 좋은 방향이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요. 선거에 있어서. 그럼에도 그걸 할 수 있는가 이런 걸 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무임승차 관련해서 보면 이게 고령화가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볼 것인가. 그러니까 이게 생으로 본다면 건보에서 저는 지급하는 부분도 좀 괜찮다고 봅니다. 이게 결국은 젊은 세대와 고령 나이 드신 분들만의 어떤 싸움으로 그거를 보면 안 되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래서 고령화 사회가 됐을 때 그런 그분들을 무료로 하는데 그 재원을 어디서 가져올 것인가 그거는 좀 크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건보 재정이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지금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 교육감 네. 교육 쪽에 들어가는 돈은 지금 어마어마하죠. 초등학교 어마어마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재원을 어떤 식으로 배분하고 분배하고 그렇게 하느냐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가 되고 역으로 본다면 지금 선명적인 어떤 이슈를 가지고 지금 치열하게 싸우고 있지만 결국 그거를 정책으로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최선은 제한에 차선책인 어떤 선택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렇고 개혁신당도 그렇고 서로 간에 접점이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그리고 저는 차별금지법은 누구보다도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물론 선명적인 부분도 있지만 그거를 관철시키기 위한 어떤 플랫폼으로서의 어떤 국민의힘 이제까지 지금의 지지율은 좀 힘들고 그렇지만 그게 마냥 지속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고 어떻게 상대당을 인식하고 대하느냐에 따라서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 다시 그 경기지사 이야기로 원점으로 들어가 보면 네. 아우 여기까지 왔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가볍게 말씀드린 건데 저 여의도 이모저모를 여러 루트로 이렇게 좀 듣고 있는데 지금 김은혜 의원도 계속해서 지금 유승민 의원 다음으로 이름 나오잖아요. 그래갖고 혹시나 출마하면은 이제 또 거기 보궐선거가 열리니까 거기 김민수 최고 이렇게 출마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있던데 근데 이런 거 듣다 보면 좀 그럴싸해요. 좀 그렇지 않나요? 약간 성남 분당이 원래 그 전에 출마를 했었잖아요. 김민수 최고가. 그래서 약간 그런 말도 있는데 무튼 유승민 의원 단호하게 말하던데 어제 3번째 말씀드리는데 저 안 나간다. 근데 김은혜 의원도 지금 안 나간다 그러고 있어요. 선수 있을까요? 뭐. 근데 그런 이유가 뭐냐면 네. 나가봤자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경기도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제 정교하게는 뭐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게 무슨 큰 의미가 있을 것인가라는 생각 듭니다만 4, 5년 전부터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기가 시작될 때부터 저는 굉장히 보수 정당에게 경기도는 중요할 것이다. 절대 경포정, 사포정으로 가지 마라. 경기도를 포기한 정당 40대를 포기. 왜냐면 40대가 50대 되고 60대 되고 70대 되고 70대 이상이 되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걸 썩 뭐 기담아 듣지는 못하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근데 이제 왜 그러냐? 지금의 경기도 지형이 너무 안 좋아요. 보수에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유승민 전 의원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 방송에 제가 바로 직후에 제가 출연을 했어요. 네. 근데 이제 유승민 전 대표를 만나기도 했는데 본인이 나가봤자 지금 뭐 정작 최종적으로는 되기도 어려울 텐데 그 내가 자기의 정치적 에너지를 소진할 이유가 있느냐? 그 안 나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김은혜, 안철수, 김은혜는 나가봤던 경험이 있잖아요. 척 보면 앱니다. 김은혜도 여기 뭐 우리 김기현 KBS, 김은혜 MBC 있지만은 그래도 방송사의 한 앵커 정도나 우리 또 김기현 대변인 정도의 언론 갈록이 있으면 되냐 안 되나 뻔히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그럼 지역구를 내놓고 이거 국회의원 임기 3년이나 남아 있는데 그걸 버리고 나간다? 어린 반프레치도 없는 이야기고. 안철수 의원은 더 지금 본인은 이 V3로 벌써 체크했겠죠. 챗 GPT로 나가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리고 본인으로서는 이제 대선 후보를 한 번 더 노리겠죠. 지금 앞으로 어떤 상황이 올지 모르니까. 그래서 안 나갑니다. 이광재가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이 지역 안 나갑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예요. 진짜 잘하신다. 그러면은 차라리 한번 뭐 엉뚱한 발상이죠. 엉발이죠. 예. 근데 엉발인데 엉발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걸 하기 위해서는 차라리 보궐선거 자리가 안 나올 거면 김민수 최고위원이 그걸로 차라리 김민수 최고가 경기지사를 한번 노려보는 거죠. 왜 그러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사람의 성향이 어떻게 걸 떠나서 40대일 거예요 아마. 그리고 기업인 출신이야. 기업인들이 두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이념을 두드려 가지고는 답이 안 나와. 근데 파란이 일어날 수도 있죠. 김동연이 됐든 한준호가 됐든 차라리 왜 힘들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무서운 싸움이 될 수가 있어요. 어디로 튈지 모르는 거죠. 이게 뭐 TV는 또 사랑을 싣고가 될지 또는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점에서 오히려 좀 역발상을 해야 돼요. 재미는 있을 것 같아요. 캐파로 따지면은 차라리 그러면은 그런 이렇게 장기를 배치해 본다 치면 김민수 최고가 평택으로 가고 양양자 최고가 도지사로 나오는 게 안 낫습니까? 같이 최고에서 나올 제가 거면 좀 연구를 좀 해요. 양양자 누나를 내가 모릅니까?
양향자. 저도 엉발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렇죠. 양향자 우리 양. 예. 그러니까 이제 고민이 많이 되세요. 우리 양누님은 그 지금 뭐 지난번에 한동훈 전 대표 제명 관련해서도 기권표를 날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도 지금 고민이 많아. 지금 뭐 어딘들 쉬운 지역이 없어요. 하성시장이 됐든 동탄시장이 됐든. 그래서 저는 차라리 좀 역발상을 할 필요가 있다. 예,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점에서는 어디가 됐든 간에 지금 여하튼 뭐 유정복 시장을 바꿀 수는 없잖아요. 현역을 바꾸긴 쉽지 않은 물론 서울은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경기도는 또는 다른 지역은 좀 역발상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인천은 좀 어때요? 인천은 우선적으로 이제 유종복 시장 가능성이 제일 높다고 볼 수 있고요. 이학재 사장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예. 존재감을 좀 키워준 면이 있고 윤상현 의원도 뭐 언급은 되지만 강력하게 의지를 드러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제 민주당이 어떤 패를 조금 구사를 하느냐, 저는 이재명이 자기가 좀 원하는 사람을 꽂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정원호, 그다음에 박찬대, 강훈식, 전재수, 뭐 우상호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제가 어제 깜짝 놀란 게 MBC 뉴스 하이킥에 출연을 했거든요. 오래간만에. 거기에 나오는 분들이 민주당 패널들이 조국과 김어준을 엄청 깝니다. 변화가 있는 거죠. 지금요. 난리 났죠. 이게 네. 민주당은 이제까지 경선을 하면 내가 지지하지 않았던 사람한테 올인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이번에는 굉장히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23년도에 칼을 잡아서 휘두른 쪽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찍혀서 죽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번에 친청이나 친문 입장에서 친명이 경선에서 이겼어요. 그럼 본선까지 가요. 이 사람이 됩니다. 친명이 돼요. 그러면 2년 뒤 공천에 친청과 친문의 기회가 있겠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까지 정치 문법상 소위 말하는 좌파 쪽 사람들이 경선에 졌을 때 함께 있거든요. 그게 깨진다. 이번에 깨진다. 그리고 그게 깨진다. 어떻게 보냐면 김어준이 그런 얘기했잖아요. 돈 받고 하는 가짜 지지자들. 그리고 가짜 지지자들이 친명이다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이게 이른바 친명팔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까먹고 있는 게 있습니다. 뭐죠? 2, 3년 전에 네. 이재명이 당대표 다시 할 때 정봉주가 1위였어요. 최고위원. 정봉주가 어떻게 아웃됐죠? 김민석 끌어올리니까 열받아가지고 명팔이 하면서 대들었습니다. 죽었잖아요. 근데 지금 경향, 한겨레, MBC, JTBC가 김어준을 공격하고 있거든요. 아니 지금 댓글 보세요. 난립니다. 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난리 났어요. 아예 공개적으로 조국과 정청래와 김어준을 까더라고요. 그래요. 근데 이건 우리가 생각하고 있던 것보다 크다 상황이. 그렇죠. 그래서 네.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잘 보십시오. 정원호가 올라갑니다. 정원호가 만약에 본선에서 승리해요. 그러면 서영교, 박주민, 전현희한테는 앞으로 서울시장 꿈도 못 꿉니다. 그렇잖아요. 그럼 서울에서 본선에 올라갔을 때 의외로 친청과 친문 쪽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이 사람이 잘 되길 원하지 않아요. 그럼 어떤 생각이냐? 정청래 입장에서는 정원호가 지잖아요. 네. 자기 책임이 아닙니다. 이재명 손 타서 올렸잖아. 박찬대도. 네. 그렇기 때문에 지방선거의 결과에 대해서 의외로 정청래가 중간값만 하면 그걸 이유로 해서 내치지 못합니다. 그러고 자기는 재선을 다시 한번 당대표를 하고 그때 지금 나름대로의 어떤 친명이 망했을 때 그 공간을 친청, 친문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맞아요. 모든 선거가 보면 저도 이제 KBS 기자할 때 네. 저는 민주당 반장이었습니다. 네. 민주당이 실력이 좋아서 그때 2016년도 여소야대 된 게 아니고요. 새누리당이 그때 너무 신나서 180석, 200석까지 예상을 하면서 옥새 가지고 날랐습니다. 그리고 이양구 공천관리위원장이
찐명 공천, 찐박 공천을 한 거예요. 진박 공천을 한 겁니다. 결국 지금의 상황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변화하고 쇄신하고 할 게 있죠. 그렇지만 저들이 지금 내부 암투하는 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이번에 왜 네.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조국 합당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자기가 등판했냐? 마지막 등판은 뭡니까? 저거잖아요. 저 특검 관련해서 추천해서 경로했다는 거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 이재명 입장에서는 여기에서 스톱을 시켰어야 되는 거예요. 1인 1표에서 망했죠. 네. 근데 합당까지 되잖아요. 그러면 김병기 원내대표가 빠진 그 공백이 굉장히 큽니다. 그립감을 못 잡아요. 그래서 이번에 타격을 줘야 된다. 그러면 정청래, 김어준, 유시민, 조국, 문재인까지 이쪽 사람들이 왜 모르겠습니까? 우리가 죽었었는데. 맞아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굉장히 핫하다. 칙칙합니다. 예, 그래서 저도 분위기 한번 촥 여러 가지로 좀 파악을 해봤어요. 아무래도 확실히 갈렸어요. 그러니까 정청래 뉴스공장 확 갈렸고, 그다음에 이제 뭐 명심, 근데 명심도 좀 갈팡질팡하는 게 경기도지사 후보는 워낙 지금 난립돼 있어가지고 조금 명심이 갈리는데. 아무래도 뭐 예를 들면 그 뉴스공장도 나오고 하는 그 주진우 기자 그쪽은 막 김동연을 밀어야 된다면서 엄청나게 하고 있으니까 약간 반발 심리처럼 야 쟤네가 미는 저기는 좀 별론데 그리고 쟤 대선 나와서 이재명 까고 그랬잖아. 그래서 명심은 또 김동연 반전선을 꾸렸어요. 근데 또 추미애는 왠지 윤석열 시즌 2처럼 상대 후보 잘 되게 해줄 것 같아요. 그런 여론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명심이 제대로 발휘를 안 해요. 그래서 지금 1등 김동연, 2등 추미애, 3등 한준호 이렇게 나오는데 아까 말했듯이 강훈식 이렇게 라인업이 쭉 있는 것 같은데 경기도는 딱히 명픽이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나마 한준호 이렇게 해서 1, 2, 3으로 보입니다. 없는 게 아니죠. 없는 네. 게 아니라 아직 올라오지 않았을 뿐이죠. 그러니까 명픽은 한준호예요. 한준호가. 근데 이제 김동연 같은 경우에는 명픽을 갈망하겠죠. 왜냐면 또 하고 싶죠. 근데 이제 추 장군의 경우에는 추미애 장군은 그래도 경기도는 나 아니야 나야 나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저희가 국회의장도 지금 마다하고 경기도 픽을 원하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잠깐 보자고요. 사실상 우상호, 박찬대, 정원호 그다음에 충청권의 강훈식 또 부산의 전재수 또 대구 경북에서 나올 수도 있는 김부겸 또 광주 전남의 이 김용범 다 대통령 사람이에요. 이번 선거는 어차피 대통령 선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정청래 대표에는 분명한 신호를 보낸 겁니다. 야야 나야 이재명 나야 킥소리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김어준이 뭐라고 한들 나라니까 나야. 그러니까 이제 경기도는 나중에 올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방금 전에 이야기하셨는데 전당대회 때도 봉도사가 최고위원은 1위를 달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정봉주. 네. 그런데 대통령이 한마디를 합니다. 그때는 이제 대통령이 말을 당 대표니까 후보로 나갔으니까 해도 되는 상황인데 김민석 후보가 왜 표가 안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이러니까 급 가속 페달을 밟아서 올라오잖아요. 지금도 사실은 이 은연지중 간에 대통령의 마음이 들어간 거예요. 그걸 빨리 이 정리를 해서 전달을 하고 싶었는데 텔레그램에다가 전달해야 되는데 SNS에 올린 사람이 강 덕구고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얘기를 아이고 덕구야 듣고요. 네, 그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이게 이제 한준호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감사장도 보냈고 마음은 가 있는데 끌어올려지는데 이제 시간이 걸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어느 순간 탄력을 탁 받으면 퐁 하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무서운 거죠. 근데 아마 올라올 것 같아요. 김동연이 그런 식으로 여론이 좀 잡히고 아무래도 현 지사지만 그다음에 또 추미애 하면 또 추나땡 하면서 이쪽 보수 진영에선 조롱하고 제발 추미애 나오면 우리 후보 좀 나오지 이런 말도 막 돌더라고요. 한준호가 좀 올라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뭐 경기도지사뿐만이 아니라 서울도 사실 좀 지금 위기인데 아니 근데 사실 이번에 변진 시당위원장 이제 그렇게 엎어지면 새로 또 시당위원장 이렇게 또 뭐 걸어야 될 거고 그리고 또 오세훈 시장 뭐 위기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는데 아무튼 이런 서울 선거 관련해 가지고 어떤 저는 생각이 있으세요?
저는 서울하고 부산 네. 여러 지역 중에서 서울 부산 관련해서 좀 저는 좋게 봅니다. 네. 왜냐하면 첫 번째는 여기 여론조사 워낙 전문가 분이 계셔서 선배님이 계셔서 좀 그렇지만 네. 면접 여론조사와 ARS 여론조사 했을 때 국민의힘이 ARS 여론조사가 잘 나오거든요. 근데 오세훈 시장은 면접 여론조사가 잘 나옵니다. 신기하죠. 이게 차이가 좀 있네요. 차이가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국민의힘의 어떤 강성 지지자분들이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 지금 당 지도부에 대해서 좀 세게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마땅치 않다는 생각을 해요. 근데 오세훈 시장이 지금 장동혁 대표부로 장동혁 대표 리스크, 디스카운트 그리고 절연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는 게 뭐 의도가 있다 없다를 떠나서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중도 포지션을 지키고자 하는 효과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경선 넘어 내가 지금의 지도부와는 좀 차별화를 두겠다는 어떤 전략적인 어떤 선택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본인의 그런 스탠스가 한동훈 전 대표와 결을 같이 했을 때 부담으로는 또 작용하고 한동훈 전 대표와 오세훈 시장의 관계가 좋지는 않습니다. 장동혁 대표하고 오세훈 시장이 그렇게 나쁜 관계도 아닙니다. 제가 뭐 이거는 뭐 알고 있는 대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과정 속에서 이재명이 큰 실수를 한 게 있어요. 뭐냐면 저는 최소한 자기 공소 취소하는 문제나 재판 삭제하는 문제나 그리고 부동산 관련해서 세금을 올리겠다고 하는 것은 지방선거를 이긴 다음에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재명 입장에서는 지방선거 전에 부동산이 어차피 악재인데 이 악재를 본인이 끌고 갈 수 있다는 지나친 오만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부동산이 나쁘진 않아요. 이 의제를 꺼낸 게 전체 지지율에. 그렇지만 서울에는 굉장히 안 좋습니다. 서울시장 선거에 있어서 이 부동산, 특히 세금 문제는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문제를 이재명은 자기가 컨트롤 가능하다 할 수 있지만 전체적인 상황에서는 플러스 될 수 있지만 서울이라는 이 장소로 국한했을 때는 전 마이너스가 분명하다고 보고 있고 지금 국민의힘이 실질적인 민심보다는 사람들이 표현하는 것들이 굉장히 낮게 돼 있습니다. 지금 저도 당협위원장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 만나면 짜증나고 화내고 그런 게 너무 커요. 이게 되게 무기력하고 더 세게 싸우라는 사람은 왜 더 세게 못 싸우냐는 얘기를 하시고 또 중간에서 중도 포지션을 해야 된다는 사람은 왜 그러지 못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하지 못했냐. 양쪽에서 욕을 먹고 있어요. 양쪽에서 욕을 먹는다는 건 뭐냐면 여론조사든 저런 거 상황이 됐을 때 굉장히 이게 나쁘게 표현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상황으로 계속 가면 불리하지만 여기는 저는 바닥을 찍었다. 그리고 선거가 다가올수록 사람들은 최선을 지향하지만 차선을 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 강성 지지자분들이 마땅치 않지만 이길 수 있는 후보라고 생각이 점점 강화될 수밖에 없고 또 하나는 이번 선거가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후보, 그냥 지방 광역단체장 한 사람 뽑는 게 아니라 서울과 부산을 놓치면 우리는 진짜 끝나는 거거든요. 생각해 보시죠. 어제 많은 언론이 강구하는 게 뭐냐면요. 이재명이 나 이거 겁박한 거 아니야. 이게 핵심이 아닙니다. SBS 기사를 좌표 찍어 올렸어요. 그리고 언론을 엄청 깠습니다. 언론을 그 소위 말해서 부동산 불로 소득을 취하는 나쁜 사람으로 결부된 집단으로 규정을 했어요. 네. 그러면 이재명은 언론도 겁박하고 있죠. 이번에 대한상이 뭡니까? 그 사람들 다 갈잖아요. 지금 이게 독재와 전체주의라는 것들에 사람들이 위기의식을 느낍니다. 그런 것들이 저는 그런 판을 사람들이 절실함을 느끼고 누군가 헌신과 희생하려고 변화를 통해서 이재명이 권한을 가질수록 지 마음대로 하겠구나. 이런 위기감이 느끼면 결국은 지금 마땅치 않지만 뭔가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지지로 갈 수 있다. 그런데 저는 요즘에 이재명의 SNS 글을 보면서
말이 진짜 길어요. 그만큼 오만에 빠져 있다. 그래서 저는 모든 것들은 작용과 반작용으로 되는데 그런 관점에서 저는 서울시장의 절실함, 부산의 절실함 여기에서부터 뭔가 경부선 라인에서부터 지지율이 올라오잖아요. 100일 남았을 때 이 지지율 부침은 두세 번 있습니다. 어떤 선거든. 그래서 거기에서 잘 타는 게 중요하다고. 민주당이 지금 오만하기 때문에 분명히 원 찬스, 투 찬스 정도는 올 거다라고 보시는 그리고 거죠? 그러니까 저는 오만을 넘어서 네. 권력이 집중돼 있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집안 싸움이 큽니다. 내부 암투가 표면화됐습니다. 이미. 그럼 이렇게 사실 오세훈 시장 완전 두들겨 맞았어요. 여야에서 다 맞았습니다. 당내에서도 두드려 맞고 민주당에도 두드려 맞고 계속 두드려 맞았는데 이번에 또 나온 여론조사 보면 오세훈 시장 경쟁력 압도적 1위입니다. 전체 여야 모든 당 포함해도 압도적 1위, 야권으로 해도 압도적 1위인데 누가요? 오세훈 시장. 네, 범야권에서 오세훈 28, 나경원 10, 안철수 8 이렇게 나왔고 여야 모두 합친 데서도 오세훈 23으로 1, 정원호 19, 나경원 9, 조국 7 이 순서로 사실 압도적입니다. 뭐 이대로 잠깐 부침이 있었는데도 다시 또 올라온 듯한 그런 모습인데 그럼 이제 지도부나 당직자분들이 또 오세훈 시장 안 흔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네. 근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네. 오세훈 시장이 흔들고 계신 거 아니에요? 오세훈 아, 시장님을 역으로? 다른 사람들이 흔들고 있는 게 아니라. 같이 흔들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저희 개혁신당도 서울시장 후보를 내고 부산시장 후보를 내지만 네. 그것과는 별개로 이제 어쨌든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 논평을 하자면 저는 경쟁력 있는 후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오히려 본인이 그거를 좀 과신하시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지금 경선 룰도 5대5로 지금 된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오세훈 시장님께 굉장히 유리한 판이 열려 있는데 그러니까 지도부에서도 오세훈 시장님한테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꽤 협조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본인이 굳이 이렇게까지 각을 세우는 이유가 뭔가 그 저희가 뭔가 좀 궁금하긴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국민의힘 내부에서.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네.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다 그냥 감정선 다 배제한 상태에서 장동혁 지도부와의 그런 차별화가 본선에선 유리하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근데 감정이 끼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짜증 날 수 있는 거지. 근데 저는 오세훈 시장의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의 스탠스가 나름 괜찮은 전략이라고 보는데 그게 오세훈 시장의 마음을 제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게 전략인 건지 아니면 진짜 그렇다고 생각하는 게 맞는 건지 저는 둘 다 포함되지 않을까요? 오세훈 시장이 간단치 않은 분이시잖아요. 이제까지 4선도 하시고 정치를 했고 대권 주자로 다 되기 때문에 일종의 거리두기가 필요하다. 다만 여기에서 더 감정적으로 상대를 자극하는 상황이 될 때는 저희 장동혁 대표도 그렇고 오세훈 시장도 좋지는 않다. 근데 다행스러운 건 뭐냐면요. 이 목요일 날 네. 윤석열 전 대통령 네. 판결이 납니다. 네. 1심 선고가 나오면 그때 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겁니다. 아니 소장님 그 오늘 아침에 기사 나왔는데 그렇죠. 주진우 의원도 지금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다면서 면담 막 사람들 만나고 다니고 있더라고요. 출마하시긴 할 것 같은데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매기가 될까요? 부산시장이죠. 네. 부산시장인데 그다음 중요한 거는 이제 선거는 구도거든요. 구도인데 구도는 결국 내란 청산이냐 청산 과잉이냐 이런 부분인데 저는 냉정하게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선거는 아주 냉정한 싸움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 사법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재판부가 잘못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만한 근거를 찾기도 좀 어려워요. 뭐 전한길 씨나 고성국 씨의 차원에서는 다른 잣대로 또 다른 차원으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제 다수의 대중을 보는 거죠. 대중정당이니까 국민의힘은 두 번째로는 이제 부산 지역이 이렇게 이제 또 복마전이 되는 까닭은 전재수가 상당히 또 치고 올라오는 거예요. 박형준 시장이 현역 프리미엄을 안고 온전하면은 그러면 이렇게 누군가가 대타 등장을 하기가 어렵겠죠. 근데 이제 김도읍 전 정책위 의장이 한마평에 올랐다가 별로 이렇게 경쟁력이 뿜뿜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적어도
주진우 의원이 이제 조금 신선한 카드가 되겠죠.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참 이슈를 보자고요. 부산의 이슈를 일단은 민주당이 좀 잡아갔어요. 해양수산부를 이전하고 또 참 이게 저는 뭐 지금 이야기해봐야 만시지탄의 일인데 진작에 윤석열 정부 때부터 좀 해양수산부를 내려보내지 내려보내려고 여러 번 검토됐던 거를 네. 그런 건 안 하고 뭘 했는지 모르겠어요. 안 그다음에 한거 많죠. 마지막으로인데 그러면은 이제 후광 효과가 중요한데 대통령 후광은 좀 먹혀요 부산이. 그래도 대통령이라고 하는 이 후광 효과 할로 이펙트는 무시 못하거든요. 또 하나가 뭐냐면 전재수라는 사람이 부산에서 차지하는 존재감이 커요. 그 지역구가 노무현 전 대통령이 도전했던 지역구예요. 북구 그리고 강서구 지역, 북강서갑을 이 지역을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두드렸던 곳인데 전재수가 그래서 지금 부산에 16개인가요? 18개인가? 16개인가 그렇던데 국회의원 지역구 중에서 유일해요 민주당. 맞습니다. 그러니까 통일교 의혹 때문에 무너져도 진작에 무너져야 될 사람인데 이 전재수에 대한 또 이 지지층들의 짠함이 있어요. 재수인데 재수가 그래도 괜찮은데 와 그랬노. 그래도 재수 아이가 아니 그게 남아 있어요. 근데 반면에 박정주 지장은 지금 시정 만족도가 좀 확 높아져야 되는데 생각보다 뭔가 인상적인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 별로 이렇게 이 현역 프리미엄이 이 부각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나마 이제 의정 활동으로 좀 그래도 좀 할 말은 하고 이 이재명 정부 저격수 역할을 했던 게 주진우 의원이거든요. 그런데 주진우 의원이 등장한다 하더라도 박형준 의원하고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날까? 독인 개긴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2018년 사태처럼 거기다가 개혁신당에도 부산시장 후보 낸대잖아요. 네. 그럼 그 사람이 한 3-4% 가져가면 정의한 대변인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리 되면 보수가 또 어려워져요. 그래서 저는 이번 선거 전망을 보면 부산도 만만치가 않다. 부산도 쉽지가 않다. 쉽지 않다. 네. 정현 대변인 되게 젊어 보이던데요. 저보다 2살인가 많으니까 88년생이신가 그랬었던 것 같아요. 저보다는 형인데 그런데 이제 굉장한 아주 유명한 재력으로 유명한 분이시죠. 그래요? 재력으로? 돈이 많아요? 재력으로 유명한 아, 분이셔서 그래서 뭘로 저희 당 유명하나 같은 했더니. 경우에는 항상 어려움이 뭐냐면 지지율이 낮은 정당이다 보니까 선거비 보전조차 쉽지 않아요. 당선 이전에.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뜻이 있는 분들도 사실 쉽게 나오지 못하는 게 있는데 저희는 이번에 서울시장 나오실 김정철 최고위원도 그렇고 부산시장에 이제 준비 중인 정의한 대변인도 그렇고 재력으로 아주 유명한 분들이셔서 그런 거에 이제 없이 본인의 어떤 바라고자 하는 걸 충분히 펼칠 수 있는 분들이라 뭐 끝까지 완주를 하실 확률이 매우 높지 않나. 아니 제가 버스를 탔는데 예. 김정철 우리 후보 네. 변호사처럼 네. 신분이 있거든요. 광고가 엄청 많은 거예요. 근데 지금 후보 광고는 못 하잖아요. 책 광고더라고. 네. 맞아. 와. 은행은 왜 사기꾼이 되었나? 그러니까 이분이 그 대규모 금융 사기 사건에 맞아요. 이제 그걸 피해자 측 변호사를 맡아서 그걸 이제 승소한 판결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금융 사기에서 피해자들이 승소하기가 정말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걸 진짜 뭐 100% 승소라고 이런 것들이 많아서 워낙 이쪽으로 유명하신 분이라 그런 게 이제 뭐 적극 알리고 베스트셀러가 아니, 되지 않았나. 실은 제가 네. KBS 기자할 때 네. 법조 출입할 때 인터뷰를 많이 했습니다. 아, 제 잘 아시겠네요. 개인적으로 그럼. 친해요. 친하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저희 그 개혁신당은 잘 해야 됩니다. 네, 이러는 와중에 부산은 대통령빨 좀 먹힌다 했는데 대통령 지지율 계속 안 떨어집니다. 3주째 오늘 리얼미터 또 올랐어요. 그래서 56.5%나 나왔습니다. 0.7인가 올랐죠? 예. 이거 맞나? 예. 1% 아니긴 한데. 뭐 이게 또 어떤 요인이 있을까요? 뭐 정부가 뭐 화통하다 아니면은 뭐 야당이 못한다 뭐 어떻게 평가하세요? 모든 것들은 상대적이죠. 국민의힘에 대해서 좀 무기력하고 답답하고 그러다 보니까 중도에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주식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네. 주식 얘기.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지지하는 이재명 정부 지지하는 분들이 40-50대가 굉장히 공고화돼 있다. 이 부분이 있는데 저는 역으로 본다면 코스피 5천이 너무 빨리 왔다.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입장에서는 지금 한 3천 오는 게 좋거든요. 근데 모든 것들이 5천이 갔다가 빠지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욕합니다. 왜냐면 처음부터 가지고 있는 사람 없었거든요. 팔았다가 더 오르니까 다시 올라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장기 보유를 해야 되는데 장기 보유를 못하고 기관과 외인에 이제 치이는 거죠. 근데 내가 5천이 올라갔다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4천에서 산 사람들은 좋을 것 같지만 5천 갔다 떨어지면 또 맞아요. 불만이 있습니다.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물론 아주 운이 좋아요. 삼성과 SK 하이닉스의 빅 사이클을 탔다는 면은 있지만 문제는 모든 사람들이 삼성과 SK 하이닉스 주식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한쪽으로 확 기울어져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 주식 잔고에는 마이너스인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성장의 결과냐 아니면 한쪽으로 쏠림의 현상이냐. 근데 이런 부분을 냉정하게 판단할 수 있게끔 선거까지 우리는 그걸 만들어야 되는 거고 이재명 정부에서는 끊임없이 이 수치 코스피 5천이라는 걸 계속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한테 보여주려고 하는데 일단 이재명 정부가 그런 거에 있어서 일단 사람들을 하여금 혼을 빼놨다.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우리 전문가 소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그러니까요. 왜냐하면은 전광판을 보고 있는 거죠. 리얼미터 기준으로만 보더라도 직전 조사보다 0.7% 포인트가 올라갔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은 저는 냉정하게 분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지지율을 더 올려야 돼요. 이게 무슨 자동응답 조사, 전환면접 조사 운운할 게 아니라 다 올려야 돼요. 자동응답 조사도 올려야 되고 전환면접 조사도 올려야 되고 장동혁 대표에 대한 평가도 올려야 되고 지지율은 변명을 못 해요. 그래서 지지율을 가지고 설명 붙이기 시작하면 그냥 이기면 돼요. 수치로 이기면 돼. 근데 그걸 가지고 자꾸 뭐 여기다가 설명 갖다 붙이고 저기다가 설명 갖다 붙이고 이게 전광판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됐든 뭐가 됐든 이재명 대통령이 얄밉든 또는 더 얄밉든 전광판을 계속 보는 거예요. 민주당은 또 청와대는 끊임없이 전광판을 보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전광판을 계속 보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지난 대선 같은 경우에도 이준석 대표가 굉장히 토론을 잘했어요. 근데 토론을 잘하는 거하고 전광판을 보는 거하고는 또 달라요. 그러니까 전광판을 계속 보는 거예요. 보면서 어떻게 해야 내가 더 지지율을 끌어올릴. 그러니까 한때는 긍정평가가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긍정평가의 가장 큰 이유가 외교였어. 근데 외교가 자빠지고 빠지니까 이제는 또 경제로 돌아섰잖아요. 주가가 올라가니까. 경제가 빠지면 또 어떻게 가겠어요? 소통으로 가겠죠. 이렇게 소통을 잘하는 통인시장에서 통큰 기름 떡볶이 먹으면서 소통을 하는데 안 올라가고 배겨. 토속촌에서 삼계탕을 먹었는데 안 올라가고 배겨.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겠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나는 다른 건 평가 안 할게요. 데이터 전문가니까. 저는 전광판을 안 보겠다는 그 이야기는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저는 역대 대한민국의 지도자들 중에서 제일 수긍하기 어려운 이유가 일희일비하지 않겠다. 일희일비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데이터를 제발 보세요. 데이터를 안 봅니다. 근데 윤석열 전 대통령은 전 전광판 안 봅니다. 전광판 왜 봅니까? 문 대변인 봐요? 아니 뭐 전광판 보다 보면 메뉴판이나 좀 보시죠. 잠깐만요. 여보 사랑해. 아니 근데 중요한 것은 전광판인데 이재명 대통령은 전광판을 얼마나 보는지 새벽 2시에도 폭풍 SNS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욕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수치가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김기흥 대변인 계십니다. 김교흥 아닙니다. 김기흥 대변인. 근데 김기흥 대변인이 저는 다른 것보다는 데이터. 제가 국민의힘의 보수 정당에 10년 전부터 경포정 사포정이 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준석 대표는 그런 거 다 알아요. 왜냐하면 이 2011년에 이준석 대표가 정계에 들어왔지 않습니까? 네. 저는 이준석 대표한테 계속 이야기했어요. 이건 20대, 30대, 20대는 신애국 세대다. 데이터를 보니까 전쟁이 일어났을 때 총을 들고 뛰어나겠다는 게 30대가 아니라 20대야. 그리고 20 남자들 그다음에 20 여성들, 30 남자들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제가 방송하면서 그랬어. 왜 20대 남자들이 그러느냐? 상박이다. 자기는 군대 가는데 여자 이 동료들은 같은 여학생들은 계속 고고식 하는 거예요. 노트 필기도 잘하고 A 플러스도 다 여학생들이 가져가. 그런 데서 오는 상대적 박탈감이 크거든. 그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대로잖아. 그걸 국민의힘이 사실은 품어줘야 되는 것이거든. 그래서 국민의힘이 강하게 이야기했어야 돼요. 군 피를 하고 온 사람들은 가산점을 주겠다. 이건 정말 나라를 지킨 그들에 대한 우리의 마땅한 예우다. 수도 없이 이야기를 했어. 근데 우리나라가 그 헌법재판소에서 위원을 때려버려가지고. 그러니까 무슨 우리 문성호 대변인 아니 근데 헌법재판소가 그렇게 하더라도 예. 헌법재판소의 규정이 있고 시행령은 가능해요. 그치. 얼마든지 가능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는 병사들이 월급을 네. 올려준 건 잘한 일이죠. 잘한 일이죠.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을 사실 해야지만 전반적인 당의 경쟁력이 올라가거든. 그런 말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고 제가 오늘 상당히 우리 앵커와 두 분 패널에게는 송구스럽습니다만 제가 조금 일찍 떠나야 돼요. 아, 예, 예, 아이고. 예. 그래서 어, 연락은 미리 드렸는데 아마 그 카톡을 예. 우리 중kon마가 못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여러분들에게 그렇군요. 대단히 시간이 벌써 이렇게 또 예. 대한민국 벌써, 최고의 예. 패널인 예. 비등 비주얼 덩어리죠. 네. 우리 또 김기형 대변인과 문성호 양대 산맥이죠. 문성호 대변인. 그래서 제가 조금 일찍 예. 알겠습니다. 끝나는 점을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시고 예. 너무 욕하시지 말고 아유, 게시판에서 그래요. 끌어내려라. 예. 뚱뚱이 끌어내려라. 아유, 이렇게 하시지 아닙니다, 말고 아닙니다. 더 사랑해 주시고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아유, 너무 새해 복 너무 많이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 자유로가 너무 막혀서 아. 아니면 제가 30분 더 하고 되는데 네. 이걸 여러분들이 또 양해를 해주시기를 진심입니다. 제가 살짝 낮은 포복으로 빠져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저희도 정말 중요한 질문 그러면 한두 개만 쌈박하게 딱 하고 네. 마무리를 저희도 짓죠. 예, 정말 중요한 한 3시 반까지 전에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니, 리얼리티. 근데 저는 배종찬 소장님의 말씀이 되게 마음에 와닿는 게 제가 국민의힘 대변인 당시에 지금 배종찬 소장님이 했던 얘기 똑같은 얘기를 내부에서 엄청 했었어요. 이게 지금 민주당에서 흔히 얘기하는 뭐 여가 오페지 같은 거 안 봐준다 하지만 시행령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 우리가 거기에서 적극적으로 해오면 2030에서 지금 우리 지지층 영원히 가져갈 수 있다. 그랬는데 안타깝게도 내부에서 좀 받아들여지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지금 2030이 민주당을 확실히 지지 안 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지금 개혁신당이랑 국민당 갈려버리잖아요. 이번에 대선만 봐도 저희 이준석 대표가 20대 여성까지도 합쳐가지고 다른 당보다 훨씬 많이 받은 게 많고 남성 같은 경우 뭐 압도적이고 이게 원래대로 정말 안타깝게도 그 내부에서 그 당시에 그런 얘기들에 배영찬 소장처럼 얘기하는 사람들 저처럼 얘기하는 사람들 길들였으면 이게 갈릴 표가 아니었어요. 근데 아쉽게도 그걸 좀 받아주지 못했던 국힘 내부가 지금 참 이렇게 민주당 치하에서 살고 있다 보니 한편으로 더 야속하고 받아준다니까. 아니 근데 사람 생각이라는 게 꼭 겹칠 수만은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저 그때 그 순간도 기억나요. 그때 대선할 때 그 누구였죠? 신예지인가요? 신지혜 씨 갑자기 영입을 네. 다 가면서 대통령 직접 그러니까 대면을 바로 해서 지지율을 팍 야, 꺾여버리잖아요. 저 이제 또래 이제 2030 엄청 예민했잖아요. 그때 네. 뭐야? 아 국민의힘 투표 포기하게 하네 이러면서 약간 전부 다 그때 그런 힘들었습니다. 저도 힘들었습니다. 저는 힘들었습니다. 엄청났죠.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런 순간들이 있고 그래서 사실 이렇게 정황판도 봐야 되고 아까 말했듯이 또래 친구들이 그런 거 있잖아요. 야 이것만 해주면 국민의힘 쭉 간다. 예를 들면 뭐 페미니스트만 청소해줘도 난 여기 쭉 민다. 아니면 어떤 분은 상속세 폐지만 해줘도 나는 너희가 감각이 있다고 생각한다. 뭐 이런 거 뾰족한 아젠다. 딱딱딱. 근데 진짜 지금 뭐라 해야 되지? 1이다 0이다 이거를 명확하게 해주면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전에 이제 뭐 수치에 대한 얘기를 자꾸 하자고 했으니까 저는 부동산 가격 수치에 지금 좀 상황을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벌써 지금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전까지의 어떤 견인했던 강남이라고 하는 이런 대장주들은 사실 오를 만큼 올랐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런 세금이나 이런 규제로 인해서 뭐 잠깐 멈출 수 있어요. 전 그것도 잠깐 멈췄다 다시 치고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지금 올라오고 있는 게 서울 하급지들이 엄청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이 지금 평균 아파트 집값이 한 뭐 10억, 15억 이러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흔히 얘기하는 진짜 대장주들 몇십억짜리 아파트가 있으니까 그런 거지. 서울에도 뭐 5억
6억 이런 아파트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흔히 얘기하는 중하급지 아파트들이 지금 이재명 정부가 뭐 부동산 규제하겠다라는 뭐 얘기들이 나오고 나기 한 달 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예를 들면 한 5억짜리 아파트가 5억 8천만 원이 돼 있고 5억 3천만 원짜리 아파트가 6억이 돼 있고 그래요. 그게 그냥 호가로 올라와 있는 게 아니라 실거래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고 한두 건이 아니라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은 문재인 정부 때의 부동산 실패로 인해서 부동산이 너무 올랐으니까 이제는 아무리 뭐 규제를 때려도 올릴 수가 없는 한계까지 왔다라고 생각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들이 살 수 있는 5, 6억짜리로 몰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역시 민주당발 규제로 인한 패닉 바잉이 전 일어날 거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에서 코스피 파리하고 할 때 맞불놓기로 부동산 시세 오르는 거 체크해가지고 지역별로만 때려줘도 그 지역에서 저는 그게 전략으로 먹힐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방금 얘기한 지역은 예를 들면 뭐 중랑구 이런 지역이고 다른 지역들도 찾아보면 비슷한 현상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이제 그 지역에 나오시는 분들에게 시의원이 됐든 이런 분들에게 쫙 퍼뜨려가지고 이거 갖고 물고 늘어져라. 이렇게 하면 저는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당연히 부동산 집값이 그렇게 되면은 집 가진 사람들 좋아할 것 같죠? 아니에요. 왜냐면은 이런 하급지에 있는 분들은 나중에 다른 데로 치고 올라가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기 때문에 자기 하급지 오르는 것보다 상급지가 더 올라버려서 못 갈아타는 거에 대한 불안감이 있고요. 반대로 그냥 거기에서 나는 그냥 말 그대로 뭐 이재명 대통령이 그 좋아하는 사는 곳이 아니라 사는 곳이다. 그거 하는 분들은 올라가니까 못 사. 그리고 전세 살고 월세 사는 사람들은 집값 올라가면 전세가 같이 올라가거든요. 제가 방금 얘기했던 이 지역들이 집값만 오르는 게 아니라 전세값도 엄청 올랐어요. 전에 5억 얼마 하니까 전세값 2억 7천 하던 게 지금 한 3억 2천씩 오르고요. 그게 불과 3, 4개월 만에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부분에서 저는 각 지역의 번보수권에서 때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저희 후보를 내는 지역에서야 당연히 그쪽에다가 하지만 못 낸다면 국힘에서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이 자리를 빌어서 밝히는 바입니다. 근데 명확하게 그런 부분을 좀 때려야 될 것 같기는 해요. 네. 서울 선거는 저는 그게 거의 이번 그러니까 가장 큰 쟁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기사 나온 것 중에서 2조 4천억 정도가 지난해 주식에서 이른바 5천 코스피 5천을 했는데 서울 지역에서 집을 산 사람들의 돈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주식 팔아서 나온 금액이 2조 4천억입니다. 그리고 또 코스피 4천이 넘어갈 때 그때 그 한 달 동안만 5천억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 쪽에서는 이 부동산의 그 자금을 머니 무브먼트를 통해서 주식으로 한다고 하지만 결국 주식에서 돈 번 사람이 다시 부동산으로 간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변인께서 언급하신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이 뭐냐면 하급지, 중하급지. 그러니까 이재명이 서민을 위해서 때려잡는다고 하지만 결국은 서민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부동산이 오르고 있다.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도 부동산 값이 오르면 공시지가 오르니까 세금 걷어가는 거거든 사실. 그런 부분이 있고 전월세가 폭등하고 있다. 그래서 요거를 사실 코스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코스피에서 조금 오르더라도 고환율, 고물가, 고금리 때문에 나의 가처분 소득이 줄고 있고 사실 집값은 거기 그러니까 조금만 올라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다 오르게 되는 거죠. 키 맞춤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정책의 역설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잘 실제로 수치화하는 게 중요하죠. 딱 얘기하신 게 맞는 게 우리가 뭐 농담으로 야 너 로또 당첨되면 뭐 할 거야? 이런 얘기하면 뭐 일단 집 한 채 사고가 기본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는요 돈을 벌면요 집부터 사요. 얘기하신 대로 주식으로 돈 번 사람들이 주식 팔아서 집 사요. 그러니까 애초에 주식 시장을 활성화시켜 갖고 부동산을 잡겠다라는 얘기는 대한민국 시장에 대한 파악을 전혀 못한 정책을 낸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어떤 부동산 정책을 낼 때는 반대로만 가면 자신의 재산을 지킬 수 있다. 이 얘기를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제가 짧게만 이 말씀 드리자면 우리가 왜 집을 사야 되느냐. 주거 안정도 있지만 집은 사고 파는 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일단 사면 장기 보유를 합니다. 그러면 이게 인플레이션 해치 효과가 있어서 오르잖아요. 그런데 주식은 아무리 ETF가 좋다고 생각해도 10년 보유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사이에 오르면 팔고 싶고 떨어지면 또 어떻게 손절하고 싶고 이게 있거든요. 그래서 투자라는 것은 사실 논리적인 분석을 통해서 하나를 살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사고 파는 거는 감정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재명 정부가 되게 무서운 게 뭐냐면 주식해서
오른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 돈을 벌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 주식이 처음부터 해서 한 300배 올랐잖아요. 300배 오른 거 온전하게 그거를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맞아요. 왜냐? 받은 사람이 있다잖아. 정신병원 가야 됩니다. 아, 왜냐하면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지는데 이거를 계속 기다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진짜 냉정하게 뭐냐면 저는 정부가 주식에 이렇게 올인하게 되는 거 예를 들어서 네. 강제적으로 너는 10년 동안 못 팔아. 그러면 이득을 보겠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주변에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삼성 해가지고 몇 억 벌었대. 그럼 사람들이 야 그러면 차분하게 돈 모아가지고 ETF에 묻어서 10년 후에 내가 돈을 번다.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래서 저는 주식이라는 거 가진 사람들이 장기 보유라고 하면 이득을 봅니다. 네. 하지만 사람들이 그럴 구조가 아니야 지금. 그러면 단기간에 승부를 보려고 해서 주식이 되잖아. 그러면 원금을 까먹게 돼요. 그리고 지금 비투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위험하다. 그래서 저는 진짜 정부가 해야 될 건 뭐냐. 집을 살 수 있게끔 아주 저리로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주고 전세와 월세가 요동치지 않게끔 해서 내가 전월세가 안정적이면 집을 살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전월세를 급등시키면서 집 사지 말라? 그리고 그 돈 가지고 주식하라고? 주식했다가 망하면 누가 책임져 줍니까? 그래서 저는 정부가 주식을 뭘 해라. 그리고 뭐 아파트를 사라. 팔라.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돼요. 맞아요. 여튼 뭐 다른 거 물어봐야지만 죄송합니다. 예. 근데 SBS 조사 네. 아까 말씀했던 서울 그 여론조사가 사실 표본이 804명짜리 단편적이긴 한데 여기에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 대해서도 물어봤는데 네. 27%가 전역 유지, 34% 일부 지역 유지, 22%만 전역 해제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거에 대해서 뭐 아나운스가 많이 안 돼 있는 부분일지, 예, 아니면 실질적으로 체감을 잘 못하고 있는 부분일지, 뭐 요거는 그러니까 요거를 만약에 전자라고 하면 보수 진영에서도 이런 거를 좀 어떻게 하면 현학적이지 않게 좀 이해가 쉽게끔 여러 가지 체감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뾰족하고 이제 명확한 아젠다가 나올 수 있을지 메시지 나올 수 있을지 그걸 좀 고민해 보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토지거래 있습니다. 허가 구역을 쉽게 말하면 네. 집을 사고 파는 게 있을 때 정부 허락을 받으라는 거고 쉽게 말해서 집을 전세 끼고 못 사는 겁니다. 어떻게 사 그럼? 현금이 어떻게 그만큼 있어가 그리고 대출도 예전에 비해서 빡빡하게 한다는 엄청 규제 거잖아요. 묶어놨어요. 안 그러면 나온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 구역은 뭐냐면 우리가 부동산 정책을 할 때 가장 기본은 뭐냐면 주거 안정입니다. 주거 안정은 내가 필요한 사람은 집을 사고 집을 팔 수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내가 전월세에 편안하게 사는 거잖아요. 그럼 이재명 정부가 지금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묶었습니다. 서울 전역하고 경기도 12곳. 그러면 누가 행복합니까? 아무도 행복 안 해요. 그렇잖아. 네. 사고 파는 사람도 불행하지 전월세는 오르지. 그래서 이거는 정책이 아닙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집을 산다는 게 어떤 의미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서울시에서 이 부동산 정책이 굉장히 사람들로 하여금 기분 나쁘게 만드는 게 뭐냐면 집을 산다는 건요.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집을 산다. 이 세 가지는 갑자기 너희가 능력도 안 되는데 왜 내 인생에 태클을 걸어? 이 문제입니다. 근데 이재명 정부는 본인들이 그런 나쁜 짓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좋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만입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이거는 바람인데 국민의힘 돈 많잖아요. 미디어 홍보팀을 대대적으로 이렇게 다 크게 꾸려가지고 완전 유튜브며 이런 거를 약간 뭐 다큐멘터리도 제작하고 재밌는 캠페인 영상도 제작하고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정말 연령에 상관없이 정말 많이 이렇게 좀 그 아젠다를 전달할 수 있는 기구들을 만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제가 국민의힘에 있었으니까 네. 그 당시에 이제 당직자분들 중에 그런 영상이나 이런 걸 만들고 담당하는 국이 있잖아요. 네. 그분들이 능력이 진짜 뛰어나신 분들이세요. 감각도 있으시고. 근데 왜 그게 안 되느냐? 예. 결국엔 이분들은 네.
위의 의사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게 있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이분들에게, 그러니까 이번에 아까 얘기 잠깐 나왔던 그 공무원이지만 유튜버로 됐던 충주맨 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냐? 우리나라 공무사에 답지 않게 완전 자율권을 부여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러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기가 쉽지 않아서 저는 국민의힘 내부 그런 영상 같은 거 만드시는 당직자분들하고 이렇게 좀 사이가 가까웠으니까 많이 옆에서 봤는데 능력들은 출중하세요. 그분들에게 진짜 흔히 얘기하는 권한과 날개만 달아주면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고 보는데 네. 그러기는 정말 쉽지 않다. 구조가 정말 쉽지 않다. 네, 쉽지 않다. 그렇게 가야겠네요. 네. 우리가 네. 그 대선 2022년 1월달에 선대위가 발전적으로 해체되고 나서 네. 그때 원희룡 맞아요. 장관하고 이준석 네. 당대표하고 대통령 그때 후보까지 해가지고 좋아 빠르게 가 그래가지고 네. 여러 가지 맞아요. 다양한 것들을 빠르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진짜 잘했었죠. 저는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 쪽에서 예. 빨리 의사결정 구조를 단순화하고 이거는 사실 콘텐츠도 콘텐츠 아니 이게 소위 말해서 어떤 의제 설정도 중요하지만 그거를 사람들한테 다 발랄하게 전달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면 그렇죠. 우리 중공마 예. 처럼 우리 멤버님처럼 네. 이런 분들을 잘 콜라보를 해서 잘 해야 되지 않을까 맞아. 싶습니다. 정말 근데 그때 정말 좋았어요. 뭐 예를 좋았죠 들면 그때. 그때 이제 스타필드 이야기도 나왔던 거고 이제 그 법인 번호판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아젠다들이 그걸로 진짜 한 20초 안에 다 끝났잖아요. 근데 그게 되게 우리 세대한테는 영향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슬픈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데 못 하고 있으니까 이게 네. 옆에서 보고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내가 얼마나 답답했으면 뛰쳐나왔겠니. 아 진짜 아쉬움이 있습니다. 우리 그 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그렇죠.